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간평 기본 민법 강의 시작하실 텐데요. 자, 우리 같이 강의 계획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 강의를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인터넷 강의로 좀 대체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강의 목표는 제가 들어가기라고 하죠. 설명회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기본서 학습부터 아마 차근차근 시작을 하셨을 거고, 이제 다음 챕터가 핵심 강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 오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는 강의 목표를 자, 밑줄 처리된 부분 보시면 기본서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되 뒤에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출제 가능한 중요한 쟁점들을 중요 판례와 함께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8회, 그리고 물권법 8회, 어쨌든 똑같은 문항이, 동일한 문항 20문항 나오기 때문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도를 업하거나 다운시키지 않고 동일한 분량으로, 그리고 이제 동일한 깊이로 계속해서 민법 총칙도 그리고 물권법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강의 특징은 세 번째 줄에 있죠. 민법 총칙 8회, 물권법 8회로 나눠서 하는데 판서도 조금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에서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조문을 학습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조문과 관련된 이론 학습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도 같이 학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되 가장 핵심적이고 시험에 나올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재 자체가 상당히 평이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간평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판례도 짤막하게 기재를 해주셔서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독성도 높아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가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저와 함께 챕터 01에 이제 서론을 들어가요. 자, 민법이란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민법 총칙에서 어떤 기본기들을 서술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는가? 자, 01번 보시면 자, 서론 및 민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서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과 개인, 또 하나가 있죠. 개인과 법인, 단체, 그리고 단체와 단체. 정확하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대 단체의 분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와의 분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넓은 의미로 인이라고 해요. 그 인 중에 개인들을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단체들을 법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인 동시에 자, 실체법이고 일반법이다. 자, 그래서 사법의 밑줄, 뒤에 실체법의 밑줄, 그리고 일반법의 밑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민법을 어떻게 구별 유형하겠는가? 자, 기억지문 보시면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하죠. 즉, 민법이란 걸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어떤 형식 그릇에 담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민법이란 1958년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한 어떤 거? 자, 민법전이죠. 민법전의 밑줄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기에요. 아, 이게 지금 형식적 의미의 우리는 민법이구나. 자, 근데 개인의 권리 의무를 민법이라고 하는 법전에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의무 등을 규정한 다양한 법규범의 총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니은의 실질적 의의 민법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민법,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결국 뒤에서 학습하시는 아, 이거구나. 그 반대 형상인 의무,
결국 권리 중심의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권리 중심의 학습에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간평민법에서의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과연 민법 전에만 담아두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전이 아닌 다른 법규범의 총체를 씀으로써 물건이라고 하는 권리 등을 담아둘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물건과 관련돼서는 좀 다양한 법들을 공부할 건데요.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물건 등기 파트에서,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있겠죠. 바로 집합 건물법 등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민법입니다. 민법의 조문이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법의 경우에는 출제 비중이 그닥 높지 않고 또 어떤 파트에 권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중심의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된 민법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사법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는 사법과 관련돼서 공법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 보시면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법이란 사인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걸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조금만 조심해 볼게요. 과연 이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공법인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자체라든지 주무관청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간의 분쟁 싸움은 우리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우리 민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번 보시면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의미예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분쟁이 사법계약이라는 겁니다. 민법에서의. 예를 들면 지자체도요. 회사 사무실에 이런 책상들이라든지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구점을 가서 책상을 사고 의자를 주문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오는 분쟁은 어떤 분쟁이에요? 바로 채권이라고 하는 대금 채권 분쟁이죠. 이것까지 공법으로 의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민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번에 일반법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민법은 바로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일반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 좀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민법으로 우리가 의율할 수 없겠는데 이 특정 어떤 한 분야만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의율해야 되겠다, 규율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죠. 우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시험 영역에서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꾸 사람들이 재산 은닉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꾸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민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사람들 간의 다툼
다툼 분쟁에서 누군가가 다치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불법행위라고 하죠.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불법행위의 행위 태양이 자동차로 빵 하고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럼 물론 그것도 민법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자동차로 사람을 쳤기 때문에 자동차 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등이 마련돼서 바로 제정이 마련돼서 이걸로 규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떻다? 2번에 보세요.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특별법이란 일반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법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일반법 적용을 배제해 밑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번 너무 당연하죠. 특별법이랑 일반법인 민법이 붙었을 때 얘를 왜 만든 거죠? 이걸 우선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반법을 배제하고 우리 특별법을 우선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나번 보시면 자,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 밑줄입니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 따라서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해서 민법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뉴스에서 들어본 게 뭐였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선 적용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민법이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이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 민법이라는 형식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법 그런 특별법들을 만들어서 우선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이건 실체가 있는 거죠. 바로 실체가 있다라는 말은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개념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 간의 분쟁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건데 어떻다? 바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구나. 자, 보시면 3번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체법이란 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밑줄입니다.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이걸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이제 절차법이 필요한 거죠.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차적 규정으로 법으로서 자, 민사소송법의 밑줄 하나만 딱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들어보신 거죠. 여기서 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VS 구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예요.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당연히 마련을 해둬야 되는 게 우리 입법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민사소송법이라고 하겠다. 민사소송법. 다만 이제 민사소송법은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를 보시면 자,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봤다 그러면 민법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입법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입법자들이 만들었을 때 과연 기본 원칙, 기본 원리를 어떤 걸 삼아서 제도화했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어떤 원리 원칙 등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이 원리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죠. 지금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기 전에 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거시적인 원리 원칙이 뭐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훈이 뭐겠는가? 그렇죠? 가훈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원칙 하나를 세워두고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세세한 원칙들을 쪼개서 계속 들어가죠. 바로 그걸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로마자. 표현 잘 해놨죠. 사적 자치로부터 출발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요. 나와 너는, 너와 나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즉 사적 자치란 말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 왜냐? 인간이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어떤 게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토대로 헌법이란 곳에서 인간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가 있어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있어요.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라고 하는 바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적 자치를 토대로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법에서
원리를 밝혀두고 어디로 온 거죠? 그쵸. 이렇게 민법으로 온 거죠. 자,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 보세요. 우리의 민법전은 19세기의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자,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이념을 바탕으로 이게 바로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쵸. 이게 바로 유토피아 같은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죠. 뒤에 따라서 민법 내면에 깔려있는 사고는 자신 의사에 따라 자 요거 하나는 밑줄을 걷겠습니다. 자주적으로 법률관계 처리 밑줄. 이에 국가나 법질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게 바로 어떻다? 사적 자치의 원리 밑줄입니다. 자주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하겠다. 이걸 두고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2번 보시면 큰 목차로 보세요. 가번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 형광펜입니다. 계약이란 게 이제 등장했어요. 바로 어떤 거다? 야, 약속하자. 그럼 약속을 하면 우리는 어떻죠?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란 것에서 지켜야 된다. 이걸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볼까요? 그 약속을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온. 우리는 그러면 그걸 계약이라고 하자. 약속을 계약이란 표현으로 바꾸고 그럼 지켜야 된다를 의무로 바꾸자. 해서 지금 법률관계로 표현들을 살짝쿵씩 바꿔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약법 영역에서 당사자들은 국가를 포함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계약 자유는 구체적으로 계약 자체를 맺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 체결의 자유 밑줄. 누구와의 사이에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밑줄.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관한 자 내용 결정의 자유 밑줄 뒤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관한 방식의 자유 밑줄입니다. 즉 체결할 거야 말 거야, 누구랑 할 거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이게 어디에 맡겨져 있다? 개인 자유에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물권에서 중요한 거죠. 나번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태생적인 거죠. 누군가 계속해서 소유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갖고 싶은 그 욕구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든 취득을 했다 그러면 대신 우리 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존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때요? 제가 지금 드린 예시처럼 전쟁으로 이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소유권도 적법하게 취득했을 때 바로 사적 자치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 원리를 준수했을 때 존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적 자치를 토대로 우리 법이 인정하고 우리 근본 원리, 기본 원리가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너가 적법 유효하게 어떤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어떤 건 재산권이라고 하죠. 재산권.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자기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 즉 소유권 표현 나왔네요. 뒤에 대표된 자, 재산권을 존중 밑줄입니다. 이게 헌법의 가치인 거죠. 즉 헌법에서 계속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사람들은 무릇 갖고 싶어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다? 재산권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나왔네요. 민법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취득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거죠. 문방구에 가서 책 주세요. 펜 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반대에 관련돼서 어떤 게 나오죠? 그쵸. 책값 내셔야죠. 그리고 필기 값 내셔야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형사법과 달라요. 형사법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은 과실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이제 어떤 게 나왔어요? 헌법도요. 어때요? 헌법도 절대 권리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를 부여한 만큼 그 자유에 대응하는 어떤 걸 준다? 보세요. 책임이란 걸 부과시켜요. 특히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다양한 의무들이 있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 교육의 의무, 기본적인 의무들을 여기서도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나름 구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들이 나오는지를 정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어떤 의무들이 발생하죠? 매도인은 주셔야 되는 의무, 매수인은요 돈을 드려야 되는 의무. 그죠? 물건 주고 돈을 주는 각각의 의무들이 발생하고 거기서 혹시 누구라도 잘못을 했다면 그걸 우리는 이제 표현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듯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하지 않음에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간평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올해 제가 간평기출 특강을 했죠.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과실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출제를 내고 있는 요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과실책임의 원칙도 사적 자치한 내용인 자기책임 원칙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맞죠?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자,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 그 밖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걸 두고 우리는 불법 행위,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불이익을 주었을 때 자신 행위에 의해 약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자기의 정신작용에 기한 것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두고 우리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적 자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너가 알아서 해. 다만 그 너가 알아서 한 행위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 돼. 다만 너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 지울게.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은 정말 예외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죠. 과실책임 원칙은 너무 당연하고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 지우는 것, 이건 완전 예외 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과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로마자 2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개인에게 맡겨뒀더니 분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누구 하나만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우리 국가가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든 다잡기 위해서 개입 한번 해보겠다. 자, 들어가 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근대민법 하에서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타인 자유를 침해하거나 나왔네요. 불평등한 관계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재산 쪽으로 치면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바로 이런 것들의 끊임없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하는 국가의 노력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요. 개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국가나 법질서가 이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런 기본 원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개입의 정당화 논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바로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헌법을 기본 베이스로 해야 되겠죠. 바로 평등이에요. 자, 그럼 이 평등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로마자 3번입니다. 바로 사회적 형평의 고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형평성, 공정,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하, 우리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기존 계약의 자유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많이 들어보셨죠? 약관 규제법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약관의 내용 다 읽어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 강제되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불평등이 초래됐죠? 그러니까 그걸 다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민법도 있단 말이에요. 민법에서도 고용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고용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더 우위에 있죠. 보세요. 이미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끊임없이 다시 평등하게 형평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의 제정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지향하게 된다. 즉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법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제한을 받고, 자 이제 보세요. 과실책임의 원칙은 특히 기업 책임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어디서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과실책임 규정을 두는 거죠. 우리 개인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정말 극히 예외적일 건데 오히려 이제 반대 형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우위적 입장에서 약자적 지위인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한 책임을 주겠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겠다라는 바로 이런 사상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분쟁, 사법,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과는 반대인 일반법, 그리고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있는 실체법입니다. 그쵸? 실체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민법의 지도 이념, 기본 원리는 어떻다? 사적 자치다. 헌법에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해 줬고 그 자유와 책임 하에 우리는 사적 자치 스스로 어떤 법률 행위를 알아서 결정하겠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계약이며 이런 계약에서 어떤 권리가 나오고 의무가 나오면 그러한 약속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자, 다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지켜지지 않음에 있어서 무릇 어떤 일방의 어떤 1인에게 잘못 과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면 우리 국가는 어떻다? 개입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자치에 맡겨두었더니 엄청나게 불공정, 불공평이 지금 초래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역시 개입을 할 건데 우리 국가 개입의 정당한 논리로서는 역시 헌법의 기본 이념인 평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들어가겠다. 법률을 만들어서 계약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어떻다? 무과실 책임이란 걸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13페이지 03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건 크게 세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문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판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전이란 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기본서에서도 법전을 먼저 배치를 딱 하고요. 그리고 이 법전에 대한 이론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결국 풀어놓은 거죠. 해석. 이게 지금 서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차근차근 기재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학습 포인트 일단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조문 읽는 법입니다. 자, 교재에서 친절하게 써놨거든요. 자, 로마자 1번 보시면 자, 조문 읽는 방법입니다. 제36조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있죠. 용도 지역의 지정.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동그라미 1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1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 있습니다. 즉 표기가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이제 읽는 방법은 표기를 어떻게 읽는가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기억 지문 좋은 박스 밑에 제36조는 말 그대로 제36조라고 읽는다. 니은에 제36조 동그라미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36조 제1항입니다. 아, 동그라미는 항이구나. 1항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숫자 1이죠. 이건 1호입니다. 동그라미가 항, 아라비아 숫자 1이 1호. 자, 그러면 이제 가는요. 바로 뒤에 보시면 가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몇 항, 몇 호, 몇 목. 사실 목까지는 안 가요.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목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요. 대부분 항에서 끝나요. 항에서 대부분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호까지 가지만 다행히 우리가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읽음에 있어서 항까지만 일단 잘 알아두셔도 됩니다. 또 축소됐죠? 우리 간평에서는 어디까지만 몇 조, 몇 항 정도? 이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있잖아요. 용도 지역의 지정. 이걸 두고 표제라고 해요. 제목인 거죠. 이 조문의 제목입니다. 조문.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몇 조의 문장. 줄여서 조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이에요. 그리고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민법에서 등장합니다. 선의, 착할 선자죠. 악의는 악할 악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선의악의의 의미가 뭐냐? 자, 선의 보시면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밑줄. 그럼 반대로 악의는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밑줄이죠. 모른다, 안다. 단순한 악이에요. 자, 요거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바로 로마자 3번의 고의 과실입니다. 지금 표현 자체는 선의, 악의, 고의, 과실 이렇게 썼거든요. 뭔가 유사하잖아요. 악이라는 건 나쁘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자,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의도적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랑 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악의 고의는 거진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고요. 자, 근데 과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과실이란 자, 주의의무 부족 밑줄. 즉,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결과를 피하지 못한 실수를 말한다. 과실은 주의의무 기준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뉘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나번의 추상적 과실입니다. 제가 민법의 특징이라고 했죠. 일반적, 추상, 객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과실이네. 네가 잘못했네. 그게 바로 추상적 과실이에요. 추상적 과실. 자, 기억 의 보시면 추상적 과실이란 자, 평균인 기준 밑줄입니다. 왜 제가 일반적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평균인 기준인 거예요. 누가 봐도 너가 잘못했네. 라는 말이 나와야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줄여서 성관주의의무 위반 밑줄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추상적 과실, 성관주의 의무 위반 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니은짐은 경과실, 가볍다라는 거죠. 경과실이란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고 디귿의 중과실은 성관주의 의무를 자, 현저하게 위반해 밑줄입니다. 아하, 과실이라는 것도 어떻다? 무겁고 가벼운 게 있는데 가벼운 건 그냥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성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구나. 바로 느낌이 살짝 달라요. 현저히. 여기에 키워드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번 구체적 과실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 첫 번째 줄.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자, 개인 기준입니다. 밑줄. 개인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면 나는 주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너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둘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주의 의무와 나만을 위한 주의 의무라고 할 때 나만을 위한 주의 의무에는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위반 이를 줄여서 자, 자기 주의 의무 위반
밑줄입니다. 표현이 확실히 다르죠. 자, 이제 정립합니다.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경과실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 다만 이걸 현저히 위반했을 때 우린 이걸 중과실이라고 하고, 아니다, 바로 내 기준으로 한다, 내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자기주의 의무 위반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실 책임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이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알고 했든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짝 모르고 했던, 어쨌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자, 변함이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귀책사유란 행위자의 일정한 정신작용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고의과실을 말한다. 바로 보세요. 같이 얘기하고 있죠. 즉 형법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 처벌 유무와 형량결정의 차별을 두는데 반해, 자, 밑줄 들어갑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동등하다. 여기까지 밑줄 치겠습니다. 결국 과실 책임 원칙이 여기까지 구현된 거 맞죠? 너가 알고 했든 너가 모르고 했든 너가 잘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 민법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의 로마자 4번에 이걸 모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법조문이요, 표현을 달리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1번 보세요. 알았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알았거나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리고 알 수 있었을 경우 표현이 살짝 다르죠. 알았다와 너 알 수 있었잖아. 자, 보시면 기억.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았거나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뀐다?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 악의 그리고 과실, and죠. 둘 다 필요한 것. 자, 그리고 악의 그리고 무과실. 리을 지음 보시면 선의 그리고 과실입니다. 그리고 미음 보시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즉 선의도 몰라야 되고요. 거기에 과실도 없어야 됩니다. 가장 엄격한 요건이죠. 너 진짜 몰랐어? 몰랐어. 거기에 너 과실도 없어? 과실도 없어.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미음 지문에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유효라는 말은 너의 행위가 이제는 적법해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엄격하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자, 이제 반대로, 자, 2번 보세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자, 이런 얘기는 뭐다? 악의이거나 중과실이기만 하면 무효고요. 따라서 기억지문 악의 또는 중과실 무조건 무효로 되는 거죠. 니은 악의 그리고 중과실 당연히 무효죠. 그리고 디귿 악의 그리고 무중과실 악의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리을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진짜 몰랐대요. 선이잖아. 근데 너 선의에 대해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대요. 뒤에 보세요. 중과실이죠. 안 봐줍니다. 무효래요. 무효. 자, 그러니까 또 미음 보세요.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합니다. 선의 그리고 무중과실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즉 우리 민법은 일단 어떻다? 너희들이 계약 자유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나오려면 이 계약이 어떻다? 보세요. 일단 유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효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 조문들이 너 근데 악이야? 그러면 안 돼. 너 근데 중과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너 고의였어?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바꿔드릴게요. 자, 일단 유효고 우리는 계약 중심으로 보거든요. 계약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즉 고의과실은요. 특히 고의과실은
물론 여기서도 쓰거든요. 알 수 있었던 경우. 여기서도 과실은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고의과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서 이 표현을 규율하고 있어요. 불법행위라고 할 때는 대놓고 고의과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약에서는 딱 고의과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쓰임새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큰 숟가락 쓰잖아요. 근데 요거트라든지 요플레 먹을 때는 큰 숟가락 안 쓰죠. 작은 숟가락 쓰죠. 마찬가지예요. 숟가락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의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다만 여긴 조금 더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지만 쓰임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계약 쪽에서 표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악이 알았다, 몰랐다,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없었거든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쓰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02번부터 서론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출제 범위예요. 여기부터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거의 매년 꼬박꼬박 한 문제씩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법이 과연 어디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가요? 민법이라고 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걸 바로 첫머리에 가장 먼저 규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민법 제1조예요. 표제가 법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죠. 제가 조문 해석법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문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뿌렸고, 그쵸? 조문, 이걸 이론으로 해석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분쟁이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어때요? 제1조 법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민사 읽어봅니다. 민사 밑줄. 관하여, 자, 법률 밑줄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밑줄. 뒤에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밑줄.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밑줄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조리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니, 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 첫 번째로 법률. 근데 이게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시랍니다. 그리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거 하나하나씩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조문 하나에 제가 넘버링을 6개, 6번까지 갔거든요.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예죠. 의한다라고 하는 건 적용시키겠다. 의율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의한다, 의율한다. 이거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시키는데 없으면이니까 요거 순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순서니까 없으면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차근차근 보충적이라는 거구나. 관습법이 법률의 보충이고 조리가 관습의 보충이구나. 보충적 순서니까요.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도 그냥 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없다라는 건 그게 먼저라는 거잖아. 일단 이거 먼저 주시고요. 짜장 주시고요. 짜장 없으면 짬뽕 주세요. 그쵸? 우리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짜장과 짬뽕 주세요. 이러지 않고 짜장 먼저 주세요. 이랬고요. 그거 없으면 짬뽕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 보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바로 얘 두 글자예요. 민사라는 두 글자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차근차근 공부해 온 거예요. 이 민사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민법에서
다루려고 하는 바로 분쟁이구나. 아까 무슨 분쟁이라고 했죠? 개인 간의 분쟁, 사인 간의 분쟁. 바로 그거구나. 그 분쟁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으니까 어떤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법률을 적용시키고, 그 법률도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니까 결국 핵심 포커스는 출제 비중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이 뭔데? 관습법이 뭔데? 조리가 뭔데?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건 두 개 공부했잖아요. 민법전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봤고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 의무를 아는 게 꼭 법률이라고 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형식, 민법 아닌 이외의 법률이라는 형식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법률 이외에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것. 이제 얘가 문제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법조문 자체는요.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아닌 것도 그렇다면 이 법률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차근차근 봅니다. 로마자 2번. 자, 보세요. 자,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나왔죠? 자, 뒤에 밑줄 칩니다. 각종의 명령, 밑줄. 대통령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그리고 각종의 규칙, 밑줄. 뒤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입니다. 조약, 밑줄. 그리고 뒤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밑줄입니다. 진짜 넓은 개념을 쓰죠. 어떻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나 법률이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안 들어가는 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명령은 법률이 아니죠. 규칙도 법률이 아니죠. 왜냐면 명령이라든지 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제정하는 게 법률입니다. 명령 규칙은 국회에서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부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정규칙도 그 주무관청의 장들이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민사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다? 이것도 역시 법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적용시켜 봤는데 너 안 돼. 규칙을 적용시켜 봤는데 너 안 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관습법 없으면이죠. 자, 서설의 볼게요.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 자, 여기에 밑줄 처리하겠습니다. 법적 확신과 인식. 가장 중요하죠. 법적 규범 밑줄입니다.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결국 법적 규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도요. 최소한 얘랑 비슷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 다음으로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잖아요. 가장 비슷한 걸 찾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법률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는 누가 뽑죠? 우리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야. 맞죠? 우리는 직접 민주제를 채택한 게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채택했어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에게 입법 권한을 맡겼습니다. 대신 우리 국민들의 대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결국 국회가 만든 법률은 누가 만든 거랑 똑같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얘네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법령이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에게 법적 확신과 인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얘랑 조금 동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번 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자, 밑줄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말 그대로 재판 말하는 거예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한문 표기를 썼죠.
단어가 다르죠. 원 단어가. 자,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최소한 3권 분립 기관인 법원에서 확인시켜 달라. 법원이 확인합니다. 법원. 누가? 사법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3권 분립 기관으로서 최소한 간접적인 우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 법원도 결국은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대통령이 뽑거나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끊임없이 어떤 걸 지금 우리가 원하냐면 정당성 획득이죠. 정당성 획득. 이 정당성이란 건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쵸?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국민에서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페이지 2번. 자, 법 규범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반복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은 대로 자, 소급 밑줄입니다. 소급이란 단어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소급하여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이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미 생성된 관습법을 자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제가 썼던 표현이죠. 지금 보세요. 법원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법인이 확인하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바로 이 사건이 문제됐던 첫 번째 줄 보시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어떻다? 우린 이거 법이라고 알고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야 니네 그거 관습법이다. 알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린 이미 알고 있었구만.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 자, 다만 이제 3번 보세요.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 자, 가번. 요건이 이제 흠결됐다라는 겁니다. 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자,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밑줄입니다.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입니다. 성문법과 기존 법령에 저촉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관습법이란 것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최고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의 법률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법률이 없는 흠 구간에 관습법이란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관습법은요. 기존에 있던 법률에 저촉되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헌법에 당연히 저촉되면 안 됩니다. 얘도 우리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헌법과 법률과 마찬가지로 항상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취득해야 되고 법적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문법 법령의 이제 저쪽 이제 읽어볼게요. 기억지문.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의 형광펜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죠. 바로 여기에요. 이제 요 단어 들어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보충적 효력설이란 민법 제1조 규정에 따라 밑줄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입니다. 법률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 적용하는 거죠. 짜장 있으면 짜장 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짜장 다 나갔어요. 짬뽕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때서야 짬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니은 지문 보시면 이렇게 반대 견해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야,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때 안 만들었으니까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을 만들었다.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기존 법률을 대체하던가 이 법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두고 우리는 변경적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볼게요. 변경적 효력설이란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관습법이 성립하면 관습법이 우선 적용되어 기존의 성문법이 변경된다는 견해입니다.
이분이요. 이분을 폐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이걸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붙었어요. 그죠? 얘가 없을 때만 적용할게. 얘는 뭐래요? 있어도 얘를 바꿔버릴게. 우리 대법원은 그걸 용납 안 했습니다. 양갈로 2번. 자,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의 법령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 어떻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 따라서 이제 밑줄입니다. 관습법은 상문법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자, 이제 밑에 판례 박스 있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처리된 분 보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종래관습법으로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법이 만들어졌죠?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에 형광펜 빡 그어버리세요. 시행 후입니다. 시행 전에는 여전히 인정이에요. 따라서 시행 후에는 이제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요. 자, 밑에 다행히 빈 공간 있죠? 이제 요거 한 문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관습법은요, 상문법이 없을 때잖아요. 따라서 밑에 이제 빈 공간에 이 한 문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계속해서 상문법을 제정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발달시키죠. 따라서 상문법의 제정, 상문법의 발달에 따라 당연히 관습법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게 현 시세입니다. 관습법은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에 가서야, 법원에 가서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반 국민들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가 확인이 돼버리니까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전에 왜 만들어뒀어요?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바람직한 입법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넣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답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에 저촉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양갈로 1번 보세요. 관습법 성립 당시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이것도 역시 X입니다. 옆에다 미리 쓸까요? 땡땡 효력 X. 효력 X.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 밑줄입니다. 정당성과 합리성. 밑줄 제가 썼던 표현이죠. 그래서 정당성.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 합의, 민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당성과 합리성 밑줄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종래 관습법 적용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것도 미리 쓸까요? 땡땡 효력 X입니다. 그쵸? 전체 법 질서에 어쨌든 반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이거 효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률을 반드시 저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저촉해 가면서 전체 법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 관습법을 꾸역꾸역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말 유명한 판례가 이제 밑에 있는 박스, 음영 박스입니다. 1번 종중 구성원을, 자, 남자만으로 하고 여자를 제외시킨 종래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이제는 없죠. 왜 그럴까요? 종래 남자만 그랬대요. 어떤 법 질서에 어긋나요? 헌법이라고 하는 평등에 어긋나죠. 보세요. 대놓고 그냥 헌법 남녀 차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 자, 성별 밑줄입니다.
성별만에 의하여 생리적으로 부여하거나, 자, 원천적으로, 자, 박탈 밑줄이죠. 성별 그 자체로 그냥 박탈이에요. 나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앞으로 더욱 강화될 남녀평등 원칙이라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라는 거예요? 아하, 남자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어떻다? 이제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밑에 로마자 4번 마지막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리죠. 여기까지 이제 왔네요. 이제 조리 개념 볼까요? 조리란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재판관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없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법의 존재 형식을 가지지 아니한 조리가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봤던, 야, 이제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관습법이 아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어떻다?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자, 밑에 보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자, 성년 밑줄, 당연히 밑줄,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 형광펜입니다. 아직은 조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남자만 종중원으로 한정시킨 것 관습법 효력 이제 없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이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네. 그럼 그게 지금 관습법까지 올라왔어? 아직은 관습법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조리에 머물러 있다. 왜냐면 관습법까지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법적 확신과 인식입니다. 근데 종중이라고 하는 건 전체 우리 사회생활을 아우르지 않죠. 부분 사회법리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만 어떻다? 남녀 모두 구성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아직은 조리합당하다. 일반 어르신한테 만약에 여쭤봤을 때요,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여성은 아직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세요. 일반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과 인식이 아직은 쌓여있지 않아요. 몇 년 더 지나야 됩니다. 이건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남자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건 그 누구한테만 물어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만을 종원으로 했던 관습법은 이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여성도 진출을 시킬까요? 그쵸.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자, 정리합니다. 종중의 구성원이에요. 남성 한정 이거죠. X, 이거는 관습법 영역인 거고요. 그러면 여성도 종원이 되는 것 아직은 조리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수님들이 여성도 종원인 게 관습법이다라고 객관식 기출을 잘 내니까, 자, 요 부분 조심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19페이지 로마자 5번부터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